전하,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도 대동법을 즉시 시행해야 하옵니다. 네, 유튜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발자국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지난 6월 말엔가 제가 장마 그친 장작골에 가다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반년 정도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거의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참 제 유튜브를 열심히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는 몹시 죄송합니다,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핑계라면 핑계고, 제가 한 5개월 정도 투입해서 역사인물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드느냐고 거기에 시간을 온통 다 쓰다 보니까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는 크게 신경을 못 썼었습니다. 제 고향 경기도 가평에 역사인물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잠곡 김육 선생님에 대한 일대기를 조명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승판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머리에 우선 떠오르나요? 고관대작, 그죠? 고관대작이라는 느낌 때문에 대궐 같은 집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면서 권세도 누릴 만큼 누리면서 아주 잘 사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록에 보면은 조선시대 관료로 이렇게 일생을 마친 분들 중에 그렇게 아주 풍족하게 부유하게 잘 산 관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잠곡 선생님도 역시 45살에 음성 현감으로 관직에 진출하셔서 한 35년 정도 이제 공직생활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한 30여 년 정도는 자기 집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사를 무려 30번이나 했다는 그런 기록이 당시의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청렴하게 사신 거죠. 또 그렇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청렴하게 사셨으니까 대동법이라는 위대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15분 정도로 영상을 압축시켜 놨습니다. 시간 나실 때 출퇴근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도 제 기회 있으면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잠곡 김육 선생님 다큐멘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세차 경자 유골 을축사 현 14세 조고 의정부 영의정겸. 일단의 종친들이 조상의 영정과 의패를 모시고 고유제를 지낸다. 종친들이 기리는 인물은 조선 중기의 재상 김육. 공신주는 상향. 선생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국난기에 부모를 잃고 가난한 농민으로 살다가 뒤늦게 관직에 진출하여 30여 년 만에 영의정에 오른 청백리다. 1580년에 태어나셔서 165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생은 조기 중신의 문신이여 학자로 본관은 청풍이고 경제정책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어 백성 수탈의 방법이었던 공물법을 폐지하고 미포로 대납하는 대동법을 1651년에는 충청도에 1657년에는 전라도 연안지방에 이를 실시케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형구마을 야산에 김육 선생 일가의 묘지가 있다.
선생은 중종 때 김효사화로 조광조와 함께 처형된 김식의 4대 손이다. 중종 반정으로 고위관직에 오른 김식은 조광조, 기준 등 신진 사림들과 함께 연산군의 폐정을 개혁하던 중 훈구 세력의 모함을 받고 정계에서 물러났다. 훗날 유린들의 상소로 김효 명현으로 복권되었지만 그의 자손들은 한동안 당시 유일한 등용문이었던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우리 이제 문희공이신데 그 잠곡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 할아버지의 가계도를 그려놓은 건데 여기에서 따지면 이제 잠곡이 여기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드님 좌자 명자 시감 석자 주자에서 이 세 분이 3대 불천입니다. 평구마을 초입에는 잠곡 김육선생과 그의 아들 김좌명의 신도비가 있다. 선생을 예조판서에 천거했던 이경석이 비문을 지었는데 김육이 대동법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고 또 어떤 자세로 추진했는지 빼곡히 새겨져 있다. 비방이 이렇게 흥행하가 일어났지만 처럼 우뚝 서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얘기. 그래서 이 잠곡 선생 같은 분이 아니었으면 못했다는 거죠. 딱 그분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선생을 이토록 집착하게 만들었던 대동법은 과연 무엇일까? 조선의 조세제도는 조용조의 징세체계를 따르고 있었는데 양전에 부과하는 토지세와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역, 그리고 현물, 즉 지역 특산물을 걷어들이는 공물세로 나뉜다. 지방 특산품을 현물로 걷어들인다는 것은 품질을 검사하는 관리에게는 점퇴의 권한이 생긴다는 의미인데 이 때문에 공물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납업자와 행정관료 사이에 부정한 결탁이 횡행했다. 근데 이제 공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권력이 있어야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공물과 관련해서 그 개입되는 사람들이 되게 왕실이라든지 또 고위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동법이 놀라운 건 뭐냐면 국가 예산의 몇 배에 해당하는 어떤 이권과 그 이권과 관련된 최고 권력을 국가의 정상적인 논의와 정책을 통해서 정리해냈다는 거예요. 구테타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 백성들의 부담이 가장 컸던 공물세제를 개혁해 양민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킨 것이 바로 대동법이다. 특산물 대신 쌀이나 삼배를 내게 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거두던 것을 봄, 가을에 2차례만 징수하도록 했으며 집집마다 부과했던 것을 토지를 가진 자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 대동법 개혁의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토지를 소유했던 양반 지주계층의 부담은 늘고 대부분 소장농이었던 양민들의 부담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당시의 일반 백성들의 큰 환영을 받았던 것이 이 대동법이다. 충청도 백성들이 그랬다 그래요. 대동법이 시행이 되니까 모내기를 하면서도 춤을 추고 추수를 하면서도 춤을 췄다 그래요. 근데 김육 선생님께서 곧 돌아가시니까 충청도 백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우리가 김육 선생님을 기념하고 기릴 수 있는 그 비석을 세우자. 그럼 어디다 세울까? 생각하다가 한양에서 충청도로 넘어가는 마지막 원, 바로 이곳에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충청도로 넘어가면서 이 비를 볼 것 아니냐 해서 바로 이 소사원 옆에 이 비를 세우게 된 거죠. 대동법 시행 기념비.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었던 이민구가 쓴 이 비석에는 오직 김상국이 부지런함과 과단성으로 무사람들의 방해에도 개의치 않고 대동법을 시행했다고 새겨져 있다. 대동법은 숱한 반대와 난관을 극복하며 100년 만에 완성된 조선 왕조 최대의 개혁이었다. 이율곡과 유성룡의 대공수미법 제안을 토대로 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 먼저 대동법이 시행됐지만 16년이 지나서야 강원도로 확대됐고 또 27년이 흐른 뒤에 충청도, 그리고 20년 뒤 경상도, 마지막으로 1708년 숙종 때 황해도에 시행됨으로써 대동법은 완결됐다.
김육 선생은 효종 때 우의정과 영의정에 올라 대동법을 충청도와 전라도로 확산시킨 인물인데 사실상 대동법을 성사시킨 주인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 재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 비중이 컸던 지역이 바로 충청도하고 전라도입니다. 여기서 대동법이 시행되지 않으면은 그 제도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아무래도 충청도, 전라도 쪽은 이 땅을 가진 부자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좀 저항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걸 잘 시행을 하고 나니까 그런 불만도 가라앉았고 다들 그 대동법이 좋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육 선생이 이토록 일관되게 대동법을 추진한 원동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청평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잠곡로. 잠곡은 김육 선생의 호, 즉 별칭이다. 옛날엔 물이 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그랬죠. 그 물이 이렇게 흘러요 자꾸 잠기고 하니까 그 물에 자꾸 잠긴다고 해서 여기 잠곡동이라고 옛날부터 그랬거든. 그런데 잠곡 선생 오셔서 여기 그 호를 따가지고 근데 이 동네 와서 하니까 난 잠곡이라고 하겠다. 김육 선생은 성균관 유생으로 학업을 쌓던 중 광해군의 폭정을 피해 이곳 가평으로 낙향해 10년 동안 은거했다. 잠곡이라 불리웠던 마을에 터를 잡고 손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식솔들을 모두 이끌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평으로 낙향한 김육은 스스로 농사짓고 수술 구워 팔며 가족들의 생계를 꾸렸다. 야간 통행 금지가 풀리면 김육의 숫지개가 가장 먼저 동대문을 통과했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낮에는 밭을 갈고 나무하면서도 늦은 밤까지 책 읽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매일 한 편씩 글을 짓고 품을 팔아 생계를 마련했으며 썩은 풀을 태워 거름을 3말씩 만드는 일과를 금과 옥조처럼 지켰다고 한다. 특히 수시로 밭가에 나가 포산법으로 전답의 측량수를 익혔다는 기록도 있다. 선생은 잠곡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10년 동안 농민으로 살았고 농촌의 실상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 훗날 대동법을 추진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뭐냐. 그럼 그래 호박 덩거리 굴러다니듯 굴러가는 거지. 그냥 농민이 돼서 산 거예요. 그리고 농민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 양반의 그 정체성에 깊이 각인이 된 거죠. 1623년 3월 도성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인조반정.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고 능양군이 서인들의 지지를 받아 인조임금이 되었다. 임금은 난세를 아우르고 국정을 개혁할 새로운 인재가 필요했는데 이때 잠곡에 은거하던 김육이 주목을 받았다. 선생은 의금부 도사와 음성 현감을 거쳐 병자호란 직후에 충청도 감사가 되었다. 그의 나이 59세. 농민들의 피폐해진 일상을 목도한 그는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자신의 정책 목표로 삼고 본격적인 대동법 논쟁을 시작한다. 효종이 즉위하던 해 김육은 70살의 나이로 우의정에 임명됐고 이른바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 마침내 정치력을 발휘할 기회가 왔지만 그의 관직 임기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 선생은 대동법 시행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전하,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도 대동법을 즉시 시행해야 하옵니다. 하지만 조정신료들은 한당과 산당으로 나뉘어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놓고 대립했다. 비변사를 중심으로 대동법 논쟁을 이어갔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지배적이었다. 무슨 말씀이요? 충청도와 전라도만 합세되면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대동법 때문에. 김육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수밖에 없었다. 나이가 많으니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며 남양주로 낙향했고 8차례의 사직상소를 올리며 임금을 직접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다. 산당과의 논쟁 끝에 평구에 낙향해 있던 김육에게 1651년 1월 효종은 승지를 보내 국사에 대한 간절한 충정을 알았으니 조정에 나와 민생을 구제하라며 그를 영의정에 제수했다. 사실상 대동법의 확대 시행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패했던 덩어리를 확 도려내버리니까 안민이면서 재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0이면은 기존에 거두던 게 100이면 한 20 정도만 거두고 80 정도를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안민이죠. 근데 20만 갖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도 그것만 썼어. 80은 중간에서 없어졌던 거예요. 신이 만일 갑자기 죽으면 그가 하직 인사할 때 1658년 효종 9년 김육은 손자에게 대신 쓰게 하여 임금에게 마지막 상소를 올렸다. 같은 목숨이 얼마 못 버티. 신이 만약 갑자기 죽으면 일이 중도에 폐지될까 두렵습니다. 전라도 대동법은 이미 서필원을 추천하여 맡겼으니 그가 전라도로 떠나면서 하직 인사를 오면 그를 격려하여 주십시오. 선생은 죽는 순간에도 전라도 대동법을 걱정했다. 김육은 이 상소를 올린 열흘 뒤에 서울 회연방의 자택에서 79세의 일기로 숨을 거뒀다. 헛된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개혁을 추진한 명재상 김육. 정파를 초월하여 끈질긴 설득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한 포용적 리더십. 그는 평생을 바쳐 국민 편익과 국가 재정의 안정을 꾀했다. 그의 소신과 추진력 그리고 청렴한 공직 생활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더욱 절실한 덕목이 아닐까.